부동산 값을 잡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제일 혜택을 누가 보느냐? 정부가 보는 거예요. 왜? 세금이 걷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구나. 재건축은 70년, 80년 된 다음에 재건축을 논의해야 돼요. 지금 3, 40년 짓는다는 거는 건설회사가 질 때 이거 30년짜리를 짓자 하고 짓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실공사 아닌가. 30층, 40층, 50층 되는 아파트는 설레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년 가게 안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인가. 서동기 부동산학 박사, 미국 윌셔 ABC 리얼티 그룹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편의상 박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작년까지는 분위기를 다 알 것 같고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몇 가지 변화가 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 뭐 해제도 됐다가 소동이 있었죠. 네. 또 한 달 좀 지나서 또 묶었다가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가 크게 있었죠.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 한 6,500건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3월 달은 또 10,000건이 넘어가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그 영향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4월 달 되니까 또 반으로 떨어졌어요. 5,100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5월 달은 5,100건에서 또 반, 2,000건이 안 되는데 아직 5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끝나도 아마 전달에 또 반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매물은 좀 줄었어요. 매물은 연초에 한 9만 건 되다가 지금 9만 건이 넘어갔죠. 근데 지금은 84,000건 정도로 조금 줄었죠. 매물 자체가. 그 매물이 준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매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걷어들이는 거죠. 예. 걷어들이고 또 거래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자나 매도자나 기다려보자.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고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기다려보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네. 또 매물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나 매물은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예. 84,000건이면 매물이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의 탄력성이 좀 덜해요. 경기에 비탄력적이죠.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좀 늦게 떨어지는데 상업용은 직격탄을 바로 맞죠. 금리가 오르기만 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바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지방은 뭐 옛날부터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아요. 특히 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공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사업용 부동산이. 네. 예. 그리고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싸게 팔려고 하지들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거래를 좀 싸게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상업용은 지금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될까 전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은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일부 홍대나 뭐 명동 같은 데는 아직 동남아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아직도 북적거리고는 있지만 강남은 많이 죽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하락이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하락이에요. 그 서울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남 일부 지역을 보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과연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강남 3구가 오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상업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주거용은 강남 3구 특별한 지역만 오르고 있고 또 강남 3구 중에서도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는 게 언론에 나기 때문에 부동산은 폭등하는 것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이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점검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좀 구분해서도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구분해야죠. 네, 그 지방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심각하죠. 미분양 많잖아요. 네. 미분양이 뭐 7만 건 가까이 되는데 통계적으로 7만 건이지 실제로는 10만 건이 넘는다고 봐요 저는.
이게 조사 방식의 차이가 때문에 7만 건이라고 보는데 실제는 10만 건이 넘는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다 짓고 나서 준공 후에 또 입주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한 2만 5천 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경기도 지역도 한 13,000건 정도가 미분양 상태죠. 예. 뭐 서울은 별로 없죠, 미분양이.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도 심각해요, 미분양이. 경기도와 지방은 미분양 상태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죠. 뭐 하루에 뭐 10개 폐업된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금년만 해도 폐업한 데가 1,200개 정도, 종합건설업 한 230개 되고 예. 또 전문건설업 한 1,000개 가까이 돼가지고 한 1,200개가 지금 금년만 해도 폐업을 하고 있죠. 네. 법정 관리 들어간 데도 많고. 지금 이렇게 이제 경기도 좋지 않고 뭐 사실 강남 3구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남 3구 일부가 좋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정책적인 영향도 일부 있어요. 우리가 똘똘한 항체라는 말을 들어봤죠. 네. 지금 가격을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왕이면 제일 좋은데 한 집을 사자. 네. 과거에는 지방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서울에 많지만은. 그래서 과거에 지방에 부자들이 있는 지방의 부자들도 뭐 여러 채 있는 것보다 네. 강남에 비싼 지역에 하나 사자. 그래서 강남 지방의 부자들도 올라와서 사고. 그래서 중심지가 점점점 오르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 보통 강남 3구 보면 30억, 40억, 막 50억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렇게 비싼 게 그걸 살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채 빼고 순자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1%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한 2,200만 가구가 좀 넘거든요. 네. 그럼 1%면 22만 가구가 되거든요. 근데 강남 3구의 주택이 몇 채냐? 61만 채예요. 네. 아파트는 30만 채예요. 그러면 22만 명이 순자산 30억 이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22만 명이. 근데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내가 전 재산이 30억이면 30억 아파트 사기를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전 재산을 다 그렇죠. 투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살 때는 통상적으로 그거보다 2배 이상 재산을 가진 60억, 100억 가까이 되신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고 대출을 안 받아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살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강남 3구로 몰려들기 때문에 강남 3구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일부 지역 특정 아파트들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네. 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전 재산이 30억뿐이 안 되는데 또 그 이하가 되는데도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정기가 오면은 잘못하면 집을 뺏길 수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능력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연거리라고 그러죠.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조정기가 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풀어주니까 그 사이에 폭등을 해서 또 난리가 나서 다시 재지정을 하지 심지어 않았습니까? 확대했잖아요. 네. 네. 네, 지구를 지정을 더 확대했죠. 근데 이제 이 지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논란이 많죠.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동네를 더 건전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박사님 말씀해주신 딱 그 지적입니다. 현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검사해서 들어오게 하니까 이 동네의 재정 건전성이 더 좋아지고 인증해줬다. 예. 인증해주는 사람만 들어오게 바로 하니까 어. 그 이 동네를 더 좋게 해주는 이런 제도가 더 좋은 거냐. 이런 제도로 줄 서서 들어오게 하는 게 오히려 강남 3구를 더 들어오고 싶게 만들고 이런 제도가 과연 좋은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는 위헌적인 여지가 있고 네. 자유시장 경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저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주장을 계속 저는 옛날부터 했었는데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거래를 막기 위해서 네. 제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아파트를 허가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 거기는 좋은 지역이다 하고 암암리에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네. 네. 허가 지역으로 묶으면. 근데 이번에 허가 지역을 해제했잖아요. 해제한 거는 정책의 실패죠.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제할지 여부를. 물론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않지만 이거를 해제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효과. 강남 3구 같은 데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강한데 해제했다. 그럼 심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고 집가격이 뛰고 이제 매물 내놓은 사람들이 호가를 굉장히 높이기 시작했어요. 실제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가를 굉장히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한 달 좀 지나니까 또 더 광범위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었죠. 묶으니까 다시 주춤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묶은 지역, 지방은 안 묶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경기도 안 묶잖아요. 그럼 묶은 지역은 정부에서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다.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이다. 공인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고 해제하고 하는 거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다고 봐요. 얼마든지 부동산의 규제는 금융 규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거래를 못하게 한다. 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없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예. 네. 지금 해제하면 또 어떤 생각이 생기겠어요? 또 심리적으로 상승 기조가 또 매물을 또 안 내놓고 비싸게 오르고 호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예전부터 이런 토호제를 지금 폐지를 주장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짚어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다. 그럼요. 예, 재산권 침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혹시 좀 폐지를 주장하시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우리가 그 거주 이전의 자유 또 거래의 자유 이런 거는 보장해 줘야 돼요. 예. 우리가 규제를 할 때는 금융 규제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세금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허가한다? 이거는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맞지 않는 거죠. 거래를 허가하면 굉장히 막강한 거거든요. 네. 막강한 거예요. 그러면 거래를 허가한 거 묶으면은 그 지역을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봐요. 그렇지 말고 투기를 방지하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금융 제재나 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전근대적인 마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금융 규제로서 이런 것을 막는다면 어떤 방식의 금융 규제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스트레스 DSR 제도, 네. 이런 금융 규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조 가까이 지금 육박했어요. 이거는 네.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를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가계부채를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책의 잘못이라고 봐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만 하면 정부에서는 특례 대출을 풀어서 정책 대출을 풀어가지고 막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또 효과도 없는 규제책을 쓴단 말이에요. 네. 효과 없는 규제책이 뭐예요?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징벌적 과세, 네. 또 취득세, 등록세를 대폭 올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게 그대로 부동산 가격에 전가돼 가지고 부동산 값을 더 올리는 역할을 해요. 효과 없는 정책을 쓰고 부동산 값이 폭등할 때는 효과 없는 정책을 쓰고 뭐 진보 정부다 보수 정부다 저는 둘 다 부동산 정책을 못 한다고 봐요. 폭등할 때는 효과가 없는 정책을 쓰고 또 하락할 때는
또 깜짝 놀라가지고 특례 대출, 뭐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막 몇십조 풀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또 살리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걸로 봐요. 부동산 값을 잡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확실하게 있는데 예. 그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책을 쓸 때 그래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그거는 뭐 과세, 세금이 줄어들면 부동산에 나오는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수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제일 혜택을 누가 보느냐? 정부가 보는 거예요. 네. 왜? 세금이 걷잖아요. 예.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대선이 2주도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주요 새 후보가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공약을 발표한 게 있는데 저희가 좀 비교하려고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자, 띄워 주시고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박사님께서는 충분히 잘 네, 이해를 다 봤죠.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요즘에 그 대선 관련해서 뉴스가 부동산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기회가 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새 후보의 좀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새 후보 더 이상이 출마를 했는데 새 후보만 하니까 저분들 말고 또 당선되실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새 후보만 맞습니다. 공약만 가지고 했는데 네네. 뭐 새 후보 공약을 보면은 가급적이면 부동산은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예. 네. 부동산.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한 정책.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후보께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전체 공약을 보면은 새 후보를 공통적으로 보면은 공약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 지금 한번 보면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두리뭉실하거나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지금 1기 신도시는 성공했죠. 분당, 일산, 평촌, 3본, 중동 해가지고 네. 1기 신도시는 200만 호 건설해서 성공했죠. 네. 2기 신도시는 뭐 위례, 네. 뭐 판교, 네. 동탄 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네. 공급이 됐죠. 그렇죠. 근데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뭐 해가지고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3기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앞으로 10년 있어야 돼요. 아직 10년 있어야 되는데 네. 4기 신도시를 또 한다. 그러면 10년 지나서 새롭게 하면은 15년이나 20년 후에 신도시를 또 건설한다는 소리인데 3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임기가 한 15년이나 20년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부터는 보상 문제도 오래 걸리고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또 공약 보면은 이제 뭐 청년들 네. 또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 전부 다 두리뭉실한 거예요. 아무런 실천 방안이 없어요. 예. 그냥 저것만 봐가지고는 일반인들이 봐가지고는 공약이 괜찮네, 청년들한테 좋겠네, 공급이 많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뭐예요? 지방의 미분양, 예. 악성 미분양.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도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면 표를 잃을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한단 말이죠. 언급을 안 하고. 언급하는 건 전부 뭐예요? 두리뭉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근데 유권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예. 두리뭉실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 기간도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급적 부동산은 이슈화 시키지 않겠다 하는 게 공약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공통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그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책 이 부분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가 이제 동시에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데요. 요건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 대선 때도 이런 공약은 다 있어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대선 때 좋은 공약만 이렇게 몇 개 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규제 완화, 표기 좋죠. 그러나 실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 예.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옛날부터 공약해왔던 거고, 뭐 규제 완화라든가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이걸 실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예. 저는 지금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실현시키려고 하는 공약이라기보다도 부동산은 가급적 이슈화시키지 않고 그냥 과거에 했던 공약들을 대략적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저는 강하다고 봐요. 제가 후보들의 공약을 다 검토를 했거든요. 아, 예.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세분한 공약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공약들이 전부 다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하는 것들, 또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공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약이 다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표기 좋은 추상적인 공약만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래요, 제가.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또 회장님으로 계시니까요. 네.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대규모로 200만 이렇게 짓는 거를 겪고 지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또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도시에서도 대규모 재건축이 활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땅만 재건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시 기반 시설이 주변에 갖춰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요 땅만 재건축해서 용적률 상향해주면 마치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요 땅에 200가구가 살다가 400가구, 500가구 살게 되면 주변에 소방서도 부족하게 되고 도로도 막히게 되고요. 그렇죠. 각종 시설, 뭐 상하수도 이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던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혹시 외국에는 그런 사례 찾기가 힘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문화가 생긴 게 네. 한 67년 됐나? 한 70년이 좀 안 돼요. 아파트 네. 문화가. 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었던 거지 아직도 충정로 같은 데 보면 재건축 안 된 게 있어요. 있죠. 다 낡아가지고. 네, 충정 아파트인가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5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5층짜리 아파트를 지면 막 20층, 25층 올리잖아요. 그러면 평형을 늘려가면서 돈도 또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아가지고. 그렇죠. 보통 30년 되면은 막 재건축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저도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좀 늦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분당 신도시 평촌, 뭐 분당, 삼본, 중동, 일산 네. 5개 신도시를 제가 그 당시에 보상 감정 평가를 했거든요. 아, 네. 감정 평가를 하면서 그때는 전부 논밭이었죠. 그때 주민들의 저항도 굉장히 심했었고, 그래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 그게 이제 부동산 값을 한참 하락시켰죠. 대규모로 공급이 됐으니까요. 공급이 대량으로 됐으니까. 네. 그때 제가 감정 평가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냐면 살기가 너무 좋다. 서울에서 가깝고 특히 분당 같은 데는 굉장히 환상적이더라고. 그 당시에 논밭 임야를 다니면서 감정 평가하면서 환상적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살고 싶다 해가지고 평가 다 끝나고 분양 신청을 했어요. 살라고 진짜로. 시범 단위 신청해도 떨어졌어요. 한 7번인가 8번인가 떨어지고 나서. 네. 분당 떨어지고 평촌 떨어지고 지금 인기 없는 3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서울에 사고 말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살면은 최소한 내 생애에는 이 아파트에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야 30 몇 년짜리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야. 외국에는 100년 돼도 아파트 새로 재건축 안 해요. 네. 그래서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겨우 3, 40년 하려고 아파트를 지었나? 그러면 부실공사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막 살고 싶어 했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재건축에 또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과거에 5층짜리 할 때는 수익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뭐 20층, 30층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를 재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건축하다 보면 용적률을 무한정 늘려줄 수 없잖아요. 혜택을 좀 주긴 주는데 무한정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분당하고 신도시 재건축한다든가 서울 시내 재건축할 때 분쟁이 많이 생겨요. 분쟁이. 나중에 분담금을 더 내라. 네. 처음에 계약할 때는 분담금 안 낼 듯이 하다가 입주할 때쯤 해서 분담금을 못 내서 입주를 못하는 게 서울에 있었잖아요. 분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담금이 처음에는 건설회사가 그럴듯하게 주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해요. 근데 분담금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분당 같은 경우도 좀 감당 어려울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근데 아파트 거의 다 완공된 시점에 분담금 내라 하면 건설회사가 갑이에요. 처음에 건설회사가 재건축을 딸 때는 주민들이 갑이죠. 건설회사가 을이고. 예. 네. 근데 완성됐을 때는 이제 건설회사가 갑이에요. 못 들어오잖아요, 집에. 네. 그래서 이런 분담금 문제는 앞으로 심각할 거고, 재건축은 70년, 80년 된 다음에 재건축을 논의해야 돼요. 지금 3, 40년 짓는다는 거는 건설회사가 질 때 아예, 이거 30년짜리를 짓자 하고 짓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서울에도 보면은 한 40년, 50년 된 아파트 있잖아요. 녹물 나오고 살기 힘들어서 대수선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정도 가도 외국처럼 10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있을 때 거기에 살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3, 40년 되면 또 재건축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50층 올리잖아요. 네. 60층 올리잖아요. 그 재건축 불가능한 거 아시죠? 50층짜리를 재건축하려면 몇 층 지어야 돼요? 분담금 한 푼도 안 내려면 한 150층 지어야 되겠죠. 네. 물론 그때 용적률을 높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용적률을 안 높여주면 그 당시에 30평 갖고 있는 분들은 10평도 못 받을 거예요. 10평도. 50층 정도 되면 땅 평수가 굉장히 작아요. 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30층, 40층, 50층 되는 아파트는 앞으로 3, 40년 지나서 재건축하면은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슬럼화될 거예요. 네. 고층 예, 아파트는 예.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100년 가게 안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100년 넘게 가게 짓거든요. 네. 우리 롯데 123층 있잖아요. 네. 또 63빌딩 이런 주상복합이나 상업용 빌딩은 튼튼하게 짓거든요. 그 100년 이상 갈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벽체식으로 짓기 때문에 3, 40년 지나면 나가가지고 살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고층을 지었는데 나중에 재건축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재건축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집값보다 더 많이 내고. 네네. 네. 그러면은 돈을 못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초고층 아파트가 슬럼화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네. 초고층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100년 이상 짓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왜 10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못 짓느냐?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분담금을 엄청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럼 주민들은 분담금 내려고 그래요?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그렇게 많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3, 40년 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당장 돈 적게 내는 걸 원하지. 뭐 3, 40년 후에 내가 또 재건축할 걸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파트가 튼튼하게 짓지 못하는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의 반대, 주민들이 네. 과다하게 분담금을 부담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짓기 때문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못 짓는 거예요. 네네. 네. 자, 다시 이제 저희가 줄기로 좀 돌아와서 드릴 질문이 많거든요. 네. 아까 전에 그 이제 서두에서 지금 건설사들이 망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PF 리스크 한창 뉴스에 많이 나오다가 지금 좀 조용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용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부도가 안 나게 막고 있는 거죠. PF 문제는 아직도 숨어 있는 휴화산이에요. 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밟아온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PF 문제, 과다한 대출, 가계부채 엄청나게 하고 일본이 그 길을 걸었잖아요. 예. 30년 이제 1990년에 그래서 대규모 부동산 하락, 디플레이션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 PF 문제 똑같아요. 그런 문제도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이제 한중일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가계에서 총 자산의 70~80%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중일이 똑같아요. 그럼 일본은 끝장났죠? 그 다음에 중국은 가만히 보니까 일본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2016년에 이래서는 중국이 절단나겠다. 부동산에 몰빵해서는 일본처럼 절단나겠다 해서 2016년에 그 시진핑이 한 말이 있어요. 저는 뭐 시진핑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네. 사람이 사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규제를 시작했어요.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규모 건설회사가 무너졌죠. 흥다그룹, 또 중저그룹. 흥다그룹은 1위의 부동산 회사예요. 부도가 나버렸죠. 부도 나게 방치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도를 못 나게 해요. 왜? 부도가 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대규모 실업 사태, 또 부동산 값의 폭락. 중국이 지금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은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일본 따라가다가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끝장나겠다. 부동산에 콘크리트에다가 투자했다가는 끝장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AI, 딥테크 이런 쪽에다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일부러 무너지게 방치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값이 중국이 폭락했잖아요. 30년 안 가기 위해서 폭락시킨 거예요. 10년 안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폭락. 그래서 뭐 AI 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아직도 막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일본은 지금 부동산 값 상승한다. 동경 시내 콘도나 고급 맨션들이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30년 동안 10분의 1 가격으로 하락했다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상태가 있다가 30년 만에 오른 건데, 그럼 우리나라도 30년 후에 또 오른다, 폭락했다가. 일본이 오른다고 하는 건 30년 동안 10분의 1로 폭락한 상태에서 오르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30년 가면은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게 안 돼요. 일본처럼 그렇게 펀더먼털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분들은 일본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일본 못 따라가요.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 지금 과거에는 2위였었고 지금 3, 4위 왔다 갔다 그쵸,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남미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터트려야 되는데 어떤 정권도 뭐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못 터트리는 거예요. 시진핑처럼 강력한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느 정부든 터트리지 못해요. 왜 못 터트려요? 터트리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예. 집값이 폭락하고 인기도 같이 폭락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때만 제발 무너지지 마라.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저렇게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인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오래 못 가지요. 지금 빨리 터뜨릴수록 좋아요. PF 문제 빨리 터뜨렸어야 돼요. 2022년도에 집값이 하락했었어요. 강남도 한 30% 하락한 거 아시죠? 네. 네. 그런데 1년도 못 가서 정부에서 그걸 살렸어요. 막 특례 정책 대출을 풀어가지고 살렸어요. 그때 반값 이하로 떨어지게 놔뒀으면 시장이 비교적 건전하게. 물론 건설회사는 몇 개 무너지겠죠. 또 PF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예. 그걸 그때 놔뒀으면 한 3, 4년 침체하고 말걸. 이게 까딱 잘못하면 오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터트리지를 못해요. 새로운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걸 터트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진핑은 좋아하지 않지만 시진핑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AI 쪽으로 투자, 부동산의 70~80%를 몰빵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절단나기 때문에 AI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중국도 AI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중 전쟁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빨리 부동산에서 벗어나야 돼요. 콘크리트에서 벗어나고 AI 쪽으로 가야 돼. 70~80%가 부동산에 목매어 있으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부동산 값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윈윈이에요. 정부는 세금 많이 걷어 좋고 또 부동산 값 안 떨어져도 좋고 일반 국민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네네. 침체기가 짧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좀 손볼점들이 많다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 좀 다음 주제 하나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오는 7월부터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어떤 그런 금융 방법의 제재에도 네. 지금 해당하는 방법인데 이제 시장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는 결국 대출 규제거든요. 대출 규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빚더미에 앉아서 빚이 굉장히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취하면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 부동산 값이 하락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몇십 조의 정책 대출을 풀어가지고 무산시켜버렸어요. 스트레스 DSR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상승하는 정책을 또 폈단 말이에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단계 스트레스 또 시행하려고 하니까 또 2달 연기했어요. 그럼 2달 동안 또 가계부채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시행하면 부동산 안정돼요. 안정돼. 이거를 정부에서 또 하락하면 또 정책 대출을 풀어서 또 살리려고. 국민 여러분 빚내서 사십시오. 또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유동성. 인플레이션과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DSR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3단계 이대로만 시행하면 시장이 안정돼요. 근데 1단계와 2단계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부동산은 정부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구나 네. 하는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이제 앞으로 7월 달이니까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시행되겠잖아요. 네. 누가 되든지 간에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아까 말씀하신 중국처럼 네. 일부러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리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빚이 많고 이럴 경우에는 무너지게 놔둬요. PF 문제 무너지게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7월 달 돼봐야 알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필 건지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또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을 한 채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거주의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감당 능력이 있으면 감당 능력에 맞는 집을 꼭 사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감당 능력에 맞는 집을 사라. 네, 능력에 맞는.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는 절대 사지 말라 이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값이 나중에 떨어져도 집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저는 10년이나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저한테 부동산 투자를 물어보면 저는 그랬어요. 아무 때나 사도 오른다. 이렇게 제가 강의했어요. 예전에는. 그때 제 강의를 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고 또 소득 수준이 증가할 때고 전 국토를 파헤쳐서 개발기예요. 근데 지금 개발이 멈췄어요. 네. 인구 증가 멈췄어요. 아니 하락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동산 값이 앞으로 폭등하거나 오르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오르는 용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용처럼 수평. 내려옵니까 이제? 네, 점점 내려오는 사. 그러면 안 내려오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춰야 돼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고 또 개발이 진행돼야 되는데 개발은 상당히 진행돼가지고 재건축분이 할 데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장이 멈췄어요. 장기 저성장이에요. 우리나라 성장률 뭐 한국은행에서도 1점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의 JP모건 같은 데는 막 0.7%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성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앞으로 상승하리라. 부동산 신화. 아직도 부동산 신화를 믿고 있다면 그 말대로 신화예요. 그 신화가 있었던 일본과 중국을 보라 이거지. 홍콩도 반값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고층 네. 아파트. 그런 신화는 신화에 그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 사가지고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말고 내 감당 능력에 맞는 집을 사서
떨어지건 오르건 상관없이 그 집에 살 수 있는 집을 저는 사려라고 저는 바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마디로 부동산 신화에 대한 경계감을 또 이제 강조를 해서 네, 말씀을 신화가 해주셨습니다. 네. 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그럼요. 네, 고르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동기 부동산학 박사, 미국 윌셔 ABC 리얼티 그룹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